안녕하세요. 노인간호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노인간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WHO에서 제시한 노인간호의 전개 및 그리고 고려할 개념 및 원칙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인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전인적인 간호를 하자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간호. 그리고 항상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계성을 고려하자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고령자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준의 간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인의 반응 시간이나 속도를 이해하고 친절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어요. 자, 노인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요. 보건팀과 협력하여. 그래서 일반 젊은 성인층과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의료보건팀이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라든가 다양한 분들. 자, 그리고 노인과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하여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그리고 노인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신 지식을 습득하자. 이러한 것이 간호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 복지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책에서 나타내고 있고요. 교과서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제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현재 보건행정에서 해당이 되고요. 지금 노인간호에서는 이 부분이 이쪽 파트에서는 국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보건행정에 있는 것을 참고하면서 어차피 같이 외워야 하는 것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그래서 보시면 국민에게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소득을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건강을 보장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회보험에 저희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험, 노인 장기요양급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간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지금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2028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보시면 색깔이 핑크색으로 분홍색으로 지금 색이 그어져 있는 곳은 의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색이 없이 그냥 저기 하늘색으로 보여 있는 부분은 의료가 아니고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보장.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자 건강보험, 의료보험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소득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도 소득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장 다니다가 그만뒀을 때,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 받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산업재해, 작업장에서 뭔가 작업과 관련된 질환이 걸렸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 산재 신청을 하고 이제 신청이 돼서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산업재해보험에서 의료와 소득을 동시에 지원받게 됩니다. 이게 산재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시작한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상자 중요하겠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걸 해줄 것이냐. 지금 내가 등급을 받았어요. 등급을 받았으면 재가급여를 신청하거나 시설급여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 두 개가 잘 안 되겠다.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특별 현금 서비스까지 셋 중에 하나를
적당히 골라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급여는 조금 등급이 높으신 분들, 와상 환자, 항상 누워있는 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겠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 재가급여를 지금 현재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가급여의 종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류가 또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급여는 현재 두 가지가 있어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래서 몇 명이 입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보장 중에 우리 공공부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적 이런 영화가 있었다시피 온 국민, 모든 국민에게 부조, 도와주겠다.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사람들이 내 가지고 이 부분 저소득층이죠. 빈곤, 저소득층인 분들에게 우리가 전체다. 모든 국민이 힘합쳐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바로 소득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되겠고요. 의료 쪽은 의료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가 국가고시 잘 나오고 공공부조가 잘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둘이 쌍둥이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특징. 첫 번째, 강제가입이죠. 누구나 그냥 4대 보험 들어가서 직장 들어가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측정해서 납부를 하게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제가입이다. 그리고 차등부가 급여가 높으면 더 많은 보험비를 낸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차등 부과하겠다. 그런데 보험을 내는 금액이 높거나 낮아도 우리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시면 똑같은 의료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균등하게 우리는 급여를 받았다. 의료 급여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등 급여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잘 사는 사람들에게 차등 부과를 시켜서 조금 저소득 서민들에게 균등 급여를 제공하니 이것이 곧 나라에서 하는 소득을 다시 재분배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고시 잘 나오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강제보험 성격, 2번 차등 부과, 급여에 따라서 다르게 보험비를 낸다. 그러나 보험비를 내는 금액에 차등을 두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혜택 받는 것은 균등급여다. 균일하게 주겠다. 평등하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단기보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내시죠. 그래서 그 세금 내는 걸 보고 다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은 많이 버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걷어서 못 사는 사람과 함께 평등하게 균등급여를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련 기관을 한번 보시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우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노인 장기요양급여하고 관련이 있다면 우리 심평원이라고 하는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양급여 비용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을 보시면 사회보험 있다. 대상자는 국민이고요. 자, 공공부조가 있죠. 이거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이 되겠다. 종류 보시면 소득 보장하는 게 있고 의료 보장하는 종류가 있고요. 그러면 소득 보장에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 있고요. 의료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 그래서 산업재해는 두 개 다 해준다. 소득도 되고 의료도 보장해준다. 자, 그리고 공공부조 취약계층들은 소득 보장하는 거는 기초생활 보장이 있었고요. 월 얼마씩 급여를 받죠. 그리고 의료 보장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그래서 병원비를 아주 저렴하게 아니면 거의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또 공공부조 외에 사회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행정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고시는 자주 출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
자, 국민건강보험 보시면 국민건강보험 한번 볼까요? 정의. 피보험자 대상자 모두에게 기본적인 의료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해주는 제도.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특성은 아까 했던 것처럼 강제보험, 보험료의 차등 결정, 균등 혜택, 단기보험 성격을 갖고 있고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 일부 부담제가 있죠. 그래서 병원을 본인 부담금이 일부는 있기 때문에 병원 쇼핑하는 사례를 좀 막기 위해서, 과잉적으로 막기 위해서 대부분 입원 시 총 진료비의 20%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100만 원이 입원하셔서 나왔으면 저희가 낼 때는 비급여 말고 비급양료, 자기 본인 부담금 쪽을 내죠. 그래서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이다. 20만 원 제가 이미 내고 퇴원을 하고 나머지 80만 원은 병원은 누구한테 받아요? 자,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제3자 지불제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우리는 그 나머지 80을 내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제3자가 지불했다. 그래서 제3자 지불제형으로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만 부담하고 의료기관이 나머지 진료비를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지불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 조금 부담이 덜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노인 간호와 해당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가 있겠습니다. 국가고시에 무조건 매회 1회 한 문제 이상 나오는 파트 되겠습니다. 그럼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신청 자격을 한번 볼까요? 자격. 자, 고령입니다.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무엇을 못해야 되냐? 바로 일상생활을 못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을. 자, 노인성 질병만 가졌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65세 이상이면서 대상자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자, 노인성 질병을 크게 치매, 뇌졸중,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세 파킨슨 질환자도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못해서요? 여기 보시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다. 즉 밥 먹기, 그리고 뭐 빨래, 걷기, 어디 병원에 가보기 이런 것들을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ADL 데일리 리빙입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데일리 리빙 일상생활 동작을 못한다. 식사, 배설, 목욕, 옷 갈아입기, 보행 전체적인 일상생활을 못해야지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65세 고령자로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국민건강공단에서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냐? 간호사, 복지사,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직접 신청하신 그 집에 방문을 하죠. 그래서 직접 방문하여 항목을 조사합니다. 등급 판정을 하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65세 이상 또는 65세 이하의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자거나 65세 미만의 이런 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뇌혈관성 질환, 뇌출혈, 뇌경색 또는 파킨슨이 있었다. 그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타인의 도움 없이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야 등급을 받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그러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주요 특징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건강보험 제도와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납부는 하지만 별도 운영을, 그러니까 회계가 각각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도에 새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통합징수 구분은 고지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징수는 하고 낼 때는 한꺼번에 내지만 회계는 조금 분리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혜택을 받는 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되겠고요. 의료 수급권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볼게요. 아까 정의는 말씀하셨다시피 고령자,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일상생활을 혼자 못했을 때 주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의료 지원 서비스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자, 단 통합징수는 하는데 건강보험 제도와는 별개로 회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제도로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뭐 저희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얘기했죠. 자, 급여 대상자는 누굴 줄 거냐? 같은 말 중복되고 있어요. 65세 이상인 노인성 질환을 앓은 자 또는 65세 미만인데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곤란하면서 이런 질환을 가진 사람을 신청자로 받아줍니다. 재원 조달은 장기요양 보험료, 우리 내는 보험료, 국가지원사업, 그리고 본인 일부 부담을 통해서 재원이 조달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15%에서 20% 정도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이 급여가 알맞게 지급이 됐느냐, 잘 사용했냐, 이거를 평가하는 곳이 바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우리가 심평원이라고 하는 곳이겠습니다. 그럼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를 보면요. 자, 1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방문조사를 통해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방문을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직접 뭔가를 할 수 있는지 꼼꼼히 지켜보죠. 등급판정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어요. 신청하고. 판정 결과는 몇 등급이 있느냐? 1에서 5등급이 있고요. 플러스 인지 지원 등급이 추가에 돼 있습니다. 총 6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1에서 5등급은 어떤 일상생활을 못하는 쪽이라 그러면 인지 지원 등급은 일상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움직임에 제한은 없으나 치매가 와 있는 경우가 바로 인지 지원 등급이 되겠습니다. 인지 지원 등급. 그래서 점수가 총 100점 만점에 45점 이하였을 때 인지 지원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판정 결과 통보는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 기간이 약 2년입니다. 유효 기간은. 그래서 이게 등급이 나오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등급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등급, 1등급에서 2등급 가장 중증 환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상생활,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젊은데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고 거의 누워서 활동을 한다. 그래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95점 이상 이분들은 1, 2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급 정도 되는 거는 보행기를 사용할 정도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3등급은 경증이죠.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했을 때 상등급이 됩니다. 자, 4등급은 조금 경미한 거고요. 그래서 지팡이 정도 이용하는 분들이 일상생활을 지원받습니다. 자, 5등급은 여기서부터 이제 치매 환자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5등급 치매가 중증으로 올 수도 있지만 치매가 진행 중에 있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5등급은 45점. 점수가 한번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45점에서 50점. 이게 5등급이고요. 자, 인지지원 등급, 인지등급 별표하시면서 인지등급 총점점 점수 45점 이하 되겠습니다. 45점 이하. 그래서 이분들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긴 하는데 치매가 와 있는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지시설은 패스하시고요.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제 그럼 등급 받았어요. 자, 등급 받았습니다. 내가 등급이 나왔으면 이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재가급여가 있고요. 시설급여가 있고 특별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내가 집에 있으니 우리 집으로 와라 해서 방문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 간병인들이 집에 가주는 거죠. 그래서 그 종류는 이렇게 5, 6가지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고요. 이게 바로 노인 요양시설 또는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시설급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양원, 그게 노인 요양시설이고요.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은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하나의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설급여의 종류는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방문을 해도 될 건데 너무 섬에 있다던가 여기 보시면 요양시설이 없는 도서 벽지 지원이 불가능하겠다, 찾아가기도 어렵고 입소하기도 어렵겠다 했을 때는 이렇게 가족 요양비로 대체하는 거가 바로 특별현금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특별현금 서비스는 국가고시 한 번 출제된 파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 요양비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례 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을. 하지만 2026년도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사업을 국가가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도 곧 내년에는 시행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알아가는 시간. 자, 요양원이 뭘까? 자, 요양원은 즉 노인 요양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양원은 2가지죠. 인원수가 많고 적고를 따라서 9인 9명 이하만 있으면 9명, 또는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서 같이 합숙하고 있는 느낌, 기숙사 같은 느낌의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약 57평 정도 시설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요양 시설은 이제 큰 시설이죠. 병원처럼. 그래서 10인 이상, 1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요양원을 보고 있죠.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게 요양원이고요. 시설급여가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얘는 시설급여가 맞고요. 얘는 시설급여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개 서비스가 전혀 다릅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돌봄, 일상생활을 못하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요양병원은 치료, 재활을 목적으로 의료법에 해당하는 병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다르겠죠. 보시면. 그래서 요양원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급여 해당이 되면서 생활시설, 돌봄시설, 노인복지법에 해당이 되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급여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이제 개인적으로 가는 병원인 거죠. 그래서 의료시설이고 의료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 일반 우리가 병원에 아프면 병원 가는 것처럼 운영되는 게 요양병원입니다. 그럼 뭐가 가장 틀리겠어요? 간병비죠. 노인 장기요양 급여를 받아서 가는 거는 돌봄 서비스에 포함이 돼서 간병비가 따로 부과되지 않고요. 일반 요양병원에 보냈다. 요양병원에 가겠다. 그러면 간병비는 자기 본인 부담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 봤더니요. 노인 요양시설에 일일당 급여 비용이니까 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등급이면 81,000원. 하루당이요. 2등급이면 75,000원. 이 정도. 많이 낸다 그러면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요양원에서 시설급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81,000원의 이용비를 내고 입소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한 달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 보호자들 입장으로는 자녀들의 입장으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부담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또 하겠지만 시설급여는
직접 시설에 입소하는 요양원에 입소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20%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찾아가는 재가급여는 자기 본인 부담금이 15%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기 부담금 20%를 낸 구조죠.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은 9명이 같이 사는 좀 작은 집의 형태를 갖고 있죠. 이거는 급여가 더 저렴하네요. 그래서 68,000원, 1등급이 68,000원 정도 하루에 비용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급여를 받았을 때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면제입니다. 면제. 이 돈도 안 내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재가급여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재가급여. 내가 등급을 받았으니 우리 집으로 찾아와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재가급여가 되겠고요. 본인 부담금은 15% 되겠습니다. 자, 국가고시에서는 방문 요양이 뭔지 물어보는 거가 혹시 나와요. 자, 방문 간호가 뭔지, 주간 보호가 뭔지, 단기 보호 서비스가 뭔지 이런 부분이 혹시 나오니까 이 전체적인 종류도 아셔야 돼요. 종류 필수. 재가급여의 종류로 옳은 것은 이렇게 종류 아셔야 되고요. 각각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이어서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서비스, 밥, 식사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고 빨래도 좀 해주고 이런 게 신체 가사활동입니다. 이걸 사는 것은 무엇이냐? 방문 요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중 간호사가 의사의 방문 지시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처방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문해서 이거 해주세요 하고 간호사한테 지시를 하는 거죠. 의사의 방문 지시서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가정을. 그래서 이때 간호의 진료보조, 간호, 요양, 상담, 건강위생 그러면 간단한 의료 처치를 할 수 있어요. 뭐 유치도뇨관, 폴리, 카테터를 다시 빼고 다시 새 것으로 교환한다든가 아니면 소독, 드레싱을 해준다든가 뭐 요런 부분에 간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에 이 부분을 내놓고 이것은 재가급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럼 방문 간호를 맞추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자, 방문 목욕은 가정에 목욕차가 오죠. 자, 그리고 주간 야간 보호. 그래서 주간 보호센터가 요즘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많이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간 보호는 우리가 어른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곳. 그러면 주간 보호는 어떻게 국가고시 나오느냐? 하루 중 일정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루 중에 일정 시간. 지금 주간 보호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린이집 보내듯이 우리 어른들을 모시는 곳이 바로 주간보호센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서 보호를 해주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간보호. 이렇게 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단기보호가 또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단기보호는 한 달에 9일입니다. 한 달에 9일. 짧은 기간 동안만 장기 요양 기관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이건 뭐냐면 가족들이 부양을 하고 있다가 가족들이 해외여행에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기 자기 집안에 있는 어르신을 모실 수 없었을 때 잠깐 맡아주세요 하고 한 달에 9일 이내만 일정 기간 동안만 잠깐 요양기관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 집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요양기관에 가 있는 겁니다. 입소를 잠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9일 동안 하는 것을 우리는 단기 보호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고시 다 한 번씩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그러면 월에 9일이니까요. 매번 시청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최대 4회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외에 재가급여에 뭐 복지용구, 수동 휠체어라든가 성인용 보행기 같은 걸 구매하는데 또 이 급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가급여의 장점만 보면요. 친숙한 환경이 있죠. 자기 집이니까요. 그리고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가능한 것이 재가급여의 장점이고요. 재가급여의 단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가 쉽고요.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간호사가 방문 간호 가가지고 많은 걸 해주지 못하고 왕진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서비스가 좀 단편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전문화되긴 좀 어렵다 봅니다. 자, 다음. 그러면 재가급여를 했는데 어르신이 누가 오기만 하면 때리거나 아니면 같이 있는 가족에 의해서 좀 재가급여를 받기가 어렵다 판단이 되면 의사의 판단하에, 그러니까 좀 중증이어야겠죠. 중증. 그래서 판단하에 시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시설급여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요양원 또는 9명 이하가 운영하는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에 입소할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요양병원은 시설급여가 아니다. 아닙니다. 요양병원 시설급여 아니에요. 요양원이 시설급여인데 국가고시는 항상 노인 요양 시설이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 부담금은 이제 자기 집이 아니니까 20%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몇 명이요? 10명입니다. 10명 이상, 그러니까 더 건물이 크겠죠. 10명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1, 2등급의 치매, 중풍 등 노인 질환 등의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입소시키는 것입니다. 의사가 상주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명? 입소자가 9명 이내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룹홈이라고 돼 있죠. 좀 큰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에서 5등급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1, 2등급은 노인 요양시설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3등급이다, 5등급이다. 이 5등급인 분들은 요양원에 입소할 수는 없어요. 이쪽에. 그래서 3에서 5등급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한번 볼까요? 이제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여기 요양원이죠. 요양원. 규모 크죠? 그래서 10명 이상 입소하는 곳이죠. 이건 노인 공동 생활 가정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준은 오픈하는 기준은 59평 뭐 이럴 정도 돼 있더라고요.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의 내부 모습이에요. 좀 개조해서 9명이 같이 쓰는 곳이죠. 9명이 같이 가정처럼, 그래서 생활 가정이라는 뜻이 9명이서 최대 9명입니다. 9명이서 노인들이 공동 생활 가정처럼 좀 가족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같이 입소해서 있는 곳이 바로 노인 공동 생활 가정 시설급여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를 한번 봤더니 요양원 입소하는 거고 요거는 집에서 이렇게 재가급여 받는 거죠. 그러면 시설급여를 보면 보통 1, 2등급이 시설급여를 가게 돼 있고요. 이제 재가급여는 한 3에서 5등급까지가 재가급여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1등급을 받았으니까 지원 한도가 높겠죠. 그래서 월 220에서 253만 원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걸로 돼 있고요. 제가 보면은 3에서 5등급이니까 월 112에서 189만 원까지 받는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략 본인 부담금이 내 집에서 받으니까 본인 부담금 15% 정도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시설급여는 들어간 것이니까 본인 부담금 20% 정도 돼서 월 이용료가 상당히 저렴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보시면 밑에 최대 50만 원, 재가급여는 28만 원까지 돼 있죠. 그래서 자, 국가고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보건행정 쪽에 있는 문제를 가져다가 잠깐 풀어보겠어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시설급여입니다. 시설급여 몇 개 있었어요? 2가지 있었다. 근데 거기 보면 입소해서 급식, 요양, 일상생활을 제공한다. 규모가 몇이라고요? 10명이네요. 10명 이상이면 어디로 가야 되죠? 노인요양 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5번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몇 명이에요? 9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서 이 인원수를 또 바꿔서 9명으로 또 고시에 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을 보면 다양합니다.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 주거복지시설
등이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양원,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되겠습니다.